자,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의사소통 능력은 뭐 엄청나게 많은 스킬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파트를 넘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코레일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모듈형과 피사티형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피듈형이라고 하죠. 피듈형. 그 피듈형의 기준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NCS가 문제가 좀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보면은 그 뭐 블랙 아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이 과학문이라든가 이런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문이나 철학문이나 또는 음악, 미술 관련된 것들이 보통 비문학이라고 해서 피사트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듈형과 피사트형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출제가 되죠. 다양한 형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코레일 맞춤 비문학 또는 코레일 전용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코레일 전용 문제를 풀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 교재는 코레일 전용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출제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제 회사 어떻게 알죠? 나라장터 쳐보면 되죠. 그건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냐 이런 걸 떠나서 원론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을 푸느냐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안 올라요. 점수가 안 오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는 독해력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건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글을 잘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글을 잘 읽는다는 건 뭐냐? 이거는 약간의 어떤 글의 틀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듈형 문제는 글의 틀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니까 모듈형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겠죠? 모듈형 문제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뭐 한수원이면 한수원, 코레일이면 코레일, 뭐 아니면 뭐 건보면 건보 이런 식으로 지식을 많이 쌓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철도청이라든가 아니면 코레일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지식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도 엄청 많이 냈죠.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사티형은 약간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이 뭐냐면 구조가 있는 거야. 문장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문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문장과 문단이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서 설명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또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것도 있겠고, 또 여기서 세분화돼서 또 여기서 연결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틀을 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NCS는 이렇게 다측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이런 표를 그릴 때 부분확률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별로 작성을 해서 여기를 내가 채워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이 뭐죠? 수능이 언어 능력이죠. 그럼 우리 NCS 뭐야?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럼 의사소통 능력은 뭐냐? 그리고 피사트나 이런 것들이 언어 논리예요. 피사트 이런 걸 언어 논리라고 합니다. 자, 의사소통은 그냥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화자가 전달하는 걸 청자가 잘 알아들으면 돼요. 뭐 글이 됐건 말이 됐건 어떤 형태는 잘만 알아들으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용문 위주의 그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이 훨씬 많죠. 소설 또는 수필 또는 뭐 각종 뭐 철학 지문, 그 다음에 과학,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언어 논리는 뭐냐? 이건 두 가지로 쪼개져요. 언어 능력과 논리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마찬가지로 이런 비문학 쪽을 물어보는 거고,
논리 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제 논리 있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실상. 왜냐, 요 세 개의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런 시험을 볼 테니까 요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는 이 시험이 의사소통 능력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비문학이 같이 섞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이 합쳐진 그런 실용문과 비문학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접근법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비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나 쓴 그런 소설이나 수필이나 또는 무슨 그런 과학 지문, 비문학을 갖다 쓰나요? 아니죠. 굉장히 정형화되고 깨끗한 논체, 문장 구조가 완벽한 거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서 대입을 하면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풀이가 된단 말이죠. 자, 논리라는 건 명제 논리가 있는데 이 명제 논리는 여러분이 배우면 좋아요. 배우면 이제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언어 논리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독해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어차피 같이 가게 됩니다. 언어 논리, 명제 논리나 언어 논리를 배우면 이 국어 시험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도 어차피 국어이기 때문에 실력이 증가하는데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할 텐데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느냐? 그러면 비문학은 생각보다 분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 그 다음에 음악 뭐 이런 쪽은 많이 나오는데 뭐 미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나옵니다. 역사 이런 것들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이 주로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로 실용문 중에서도. 그럼 과학 지문을 봐야 되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푸는 방법들의 노하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게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좋겠다 정도의 그런 풀이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푸시면 되고 실용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말했듯이 지식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제 논리는 우리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번에도 시험 많이 나왔죠. PQR 문제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게 추리랑은 좀 다른 게 명제 논리는 말 그대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조건 명제 등이라 다양한 명제로 풀이라는 거고 우리가 추리 문제 등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추리, 도형 추리, 수추리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면 코레일은 자, 이런 모듈형과 피사티형을 합쳐놓은 형태다라고 공부를 하면 되니까 모듈형은 지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제가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푸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매번 코레일에 들어가셔서 모듈형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사티형은 틀이 있다. 그래서 그 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틀은 이렇게 풀어야 좀 간편하게 풀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장이라는 건 논리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피사트라든가 뭐 니트라든가 이런 시험을 보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공부해야 되죠.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언어 능력을 키워야겠죠. 여러분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듈형에 대한 거는 우리가 NCS 지오정 KR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트에 가시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듈이 있죠. 학습자용과 교수자용이 있는 교수용이 있죠. 그거를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독해력을 늘리고 싶다. 결론은 뭐냐? 독해력은 지식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얘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그런 독해력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속독이 중요하냐? 속독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다 알고 읽었을 때는 속독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자, 이런 형태가 있죠. 미시적 접근에 대한 문제와 자, 거시적 접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시적 접근이라는 거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고, 거시적 접근은 주제문이라든가 뭐 이런 큰 틀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미시적 접근이 어렵죠. 왜냐? 이걸 일일이 다 읽고 또 밑에를 보고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푸느냐?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거시적 접근과. 자, 그 다음에 이 미시적 접근이 됐건 거시적 접근이 됐건 어쨌든 간에 독해력을 늘리는 거는 요 주제 문장을 빨리 찾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사실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보면서 글의 단락별 주제문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겁니다. 주제문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11가지도 있고 20가지도 있고 30가지도 있고 많아요. 뭐 주제문을 빨리 찾는 법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검색만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런 방식대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문장을 읽고서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이런 법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정리만 해놓을 뿐이고 우리가 문장들을 많이 읽으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능 때 언어 능력의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가 공통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주제문을 빨리 찾는 건데 현대의 문장들은, 현대의 글들은 대부분 다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뒤에도 이제 뭐 읽는 방법이라든가 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용이나 예화가 나오면 해석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의 핵심은 특히 과학문은 거의 95% 이상이 단락별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정리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요컨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이 정리하기 때문에 주제 문장이 될 확률이 높고, 자, 물음표로 나왔다. 그럼 그 물음표가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쉬워요. 첫 번째 단락에서 자, 큰 대전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밑에서 해나가면 그 답변이 정답이라는 게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글이 굉장히 짧다. 뭐 짧으면 그냥 읽어서 풀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긴 지문이 있다. 그런 지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지식형에 관련된 모듈형 문제다. 그러면 뭐 약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밑에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끼워 맞춰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문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특히 과학문이나 이런 걸 내가 잘 내용도 모르는 걸 억지로 읽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안 푸는 게 좋아요. 왜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문제라도 이런 경우에는 안 풀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언어 논리를 배우는 친구들이 배우는 독해 기법입니다. 뭐냐?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론이 결론일 수도 있고 결론이 서론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 여기에 두 가지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주자가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관식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글들은 두 가지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글을 읽을 때 자, 주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읽을 때 이것부터 읽을 텐데 여기서 자,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은 얘를 읽어요. 그래서 밑으로 훑어 나가면서 읽으면서 뭘 하느냐, 밑에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 왜냐? 두 갈씩이기 때문에 주제문 여기 다 나오죠. 나오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은 사실 보통 여기에 대한 사례이거나 주장에 대한 인용이거나 아니면 예화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막 지치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을 주는데 이쪽에 30%의 강이나 40%의 강을 주고요. 여기서는 15%나
20% 정도의 강을 주고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읽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쭉 읽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30에서 40, 40에서 50 정도의 강도를 둬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세게 읽고 이쪽에서 세게 읽는 거죠. 강하게. 자, 이렇게 읽어가지고 전체적인 문장을 읽는 거예요. 왜냐, 문장이 길면 읽다가 지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대략적으로 읽고 예화나 예시들은 대충 읽고 이쪽과 이쪽에서 강하게 읽는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을 때 예측을 해보면서 풀이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지문을 안다라고 하면 읽고 그냥 답을 풀어도 괜찮은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 일치 풀이법. 요게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이 길면 내가 읽어요. 쭉 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서 풀이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맞다 할 수는 없어요. 정답이 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풀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스트 케이스예요. 일단 다 읽어요.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풉니다. 끝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겠죠. 아, 그게 가능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가능해요. 수능 1등급 또는 만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득점자들이 풀어주는 그런 수능 풀이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친구들은 한번 쭉 읽고 쭉 풀고 답을 풉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전 지식이 많을 때 이게 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베스트 케이스죠. 두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선지를 먼저 읽어요. 1, 2, 3, 4, 5번을 읽으면서 내가 대략적으로 이 느낌이 어떤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선지를 보면서 이 내용을 유추해야 되니까 선지의 내용만으로도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비문학 중에서도 철학 계열이에요. 내가 전혀 모른다. 또는 음악 계열이다.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음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정에 대해서 몰라요. 반응 게 오는 게 많거든요. 모르면 이걸 읽었다 해서 이 내용이 유추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못 풀어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걸 읽고 이쪽을 풀이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거죠. 읽어나가면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를 읽고서 위에서 읽어나가면서 타겟팅을 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를 읽어나가면서 타겟팅을 하는 건데 이건 쉽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고 타겟팅하고 이거 읽고 타겟팅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쭉 다 읽고 찾아가는 것보다는 좀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케이스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케이스. 자, 읽어요. 쭉 읽습니다. 네, 문제를 봐요.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또 다시 봐요. 2번을 봅니다. 선지 2번을. 또 다시 봐요. 선지 3번을 봅니다. 다시 봐요. 총 6번을 읽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어서 풀면 좋겠죠?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최악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는 미시적 접근을 푸는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안이 뭐냐? 당신 그럼 대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제문을 찾아 넣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단락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세 개가. 그 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 단락에 주제문을 밑줄을 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주제문에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 주제문에 밑줄을 그어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읽을 때 주제문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 찾고 얘를 여기서 찾고 얘는 1번 문장 1번 단락이 있었고 얘는 4번 단락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르는 지문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타겟팅은 우리가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죠. 쭉 읽고 푸는 거, 선지 보고 역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 어차피 선지 다 봐야 되니까. 세 번째는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주제문을 찾아놓고 타겟팅하는 방식. 어떤 게 좋냐?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 지문을 알고 있다? 이 방식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하게 지식을 알고 있다? 이 방식이 편하고요. 전혀 모른다? 이 방식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미시적 접근을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방법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브리치한다는 게 뭐냐? 디테일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문장이 나오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역학의 논리 중에서 뭐 ABC 이론이 타당하다라는 게 있으면 ABC가 타당하다는 이론이 정답이 아니라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선지에 뭐 그런 거는 전혀 쓸데없는 스킬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능 보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 내용 일치는 아무래도 미시적인 매칭하기에 신경을 많이 쓰이기 마련인데 전체적인 맥락보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주의를 빼앗기게 된다. 자, 내용 불일치한다는 것은 전체적 맥락에서 어긋난다는 거니까 전체적 흐름을 잘 봐라. 자, 주어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주제문이나 주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 비교급 최상급 서술은 주의를 요한다. 가장 뭐뭐보다 이런 거는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인과관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A이기 때문에 B다. 이런 건데 B이기 때문에 A다.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쵸? 세계의 식량이 줄어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근데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계 식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문제한 거는 꼭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글은 그 자체로 함정이기 때문에 따로 파놓은 함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패스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쓸데없는 정보예요. 그냥 제가 넣어놨어요. 그 NCS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의사소통 능력이지 언어 능력도 아니고 언어 논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거고 사람과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은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의사소통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해하는 요인, 보고서의 종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문서 이런 것들이 있죠. 넘어가서 설명서, 뭐 기획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경청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제가 좀 스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순서가 일단 모듈형으로 돼 있죠. 모듈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레일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좀 쭉 써놨어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 관련한 지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형에서 나올 만한 그런 유형을 분류해놨어요. 두 번째는 피사티형도 많이 나오죠. 피사티형을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풀이 방식, 미시적 접근 방식. 자, 모듈형은 대부분 미시적이에요. 거시적 접근 방법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아라. 이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요즘 트렌드는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휴노형이라는 게 있어요. 휴노라는 기업이 내는 걸 휴노형. 그 다음에 우리가 행과연이라는 게 있죠. 휴노형이라는 게 있고 행과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내는 그런 시험을 말하죠. 자, 휴노형은 피사티형이죠. 피사티형이랑 좀 비슷하고 행과연이 이제 미쳤죠. 모듈형의 끝판왕인데 요즘에 지문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낼 때 어디서 내느냐를 봤을 때 행과연이 낸다. 그러면 굉장히 지문이 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모듈형으로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미시적 접근 방식이 많이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교재는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필사티형은 공부 방식과 접근 방식,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접근 방식과 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법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문법과 맞춤법을 공부하셔야겠죠. 제가 뭐 이걸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이 시험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 순서 찾기가 있습니다. 순서 찾기는 거의 95% 이상이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스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피사티형에서도 틀만 알면 스킬을 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겠죠. 비가 내려서 뭐 비를 만드는 원리가 뭐 우박 ABC 방식이 있다. 그럼 정답이 C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패턴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제가 의사소통 능력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소통 능력은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풀었는데 85점 이상 나온다. 80에서 85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식을 알려면 들어보는 게 좋겠죠. 수리나 자료 해석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100% 스킬을 보통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강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는 다 풀어주는 거고 자료 해석은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죠? 접근법을 알려드리죠. 이것도 문제 해결 능력을 점수를 올리는 법이 있어요. 백날 풀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 출제 예상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